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조 일할공안을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조 일할공안은 제가 조계종이 원래는 임재종의 한 분파다. 선종에서 선종 5가 가운데 임재종의 한 분파라고 얘기했고, 그 가운데에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로 내려와서 법이 쭉 펼쳐지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선종이 구산 선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선종의 역사에서 한국은 중국 5종 가운데 임재가풍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가운데에서 이 마조 일할공안은 마조와 백장, 황벽으로 이어지는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 마조에서부터 백장, 황벽, 임재라고 하는 사가 어록, 이 네 분의 어록을 임재족에서는 특별히 중요시하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법이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대용이다. 지난 시간에 그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질문을 했죠. 마조에게 80여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진정한 그런 그 제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앙산 스님이 소석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대단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앙산 스님이 하는 말씀이 이 84명의 제자 가운데 백장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이 대용을 얻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창도사에 불과하다. 진정한 법을 안 사람의 그 도인 중에서도 진정한 도인은 백장과 황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기대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백장의 대기와 황벽의 대용, 그걸 줄여서 백벽이라고 쓴 추사 김정희의 글씨도 보면서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그 공안을 빨리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공부가 7, 8알이 눈이 열린 다음에 재참했어요. 두 번째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마조 스님이 백장에게 이렇게 불자를 들어 보였다. 그랬더니 이 뜻을 알아차려야 문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자를 이렇게 들어 보인다. 그랬더니 백장이 득차용가 이차용가 그 불자를 즉해서 씁니까? 그걸 여의고 씁니까? 그랬더니 마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자를 원래 위치에 갖다 걸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백장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마조가 다시 묻습니다. 그대가 입을 열어서 대중을 위해서 뭔가 법문을 하거나 포교를 한다고 할 때 장하위인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으로서 너는 하겠느냐 이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백장이 스승이 걸어놓은 불자를 그대로 와서 이렇게 세로로 들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을 거꾸로 합니다. 마조가. 그걸 즉해서 쓰느냐 여의고 쓰느냐. 그랬더니 백장 역시 아무 말 하지 않고 원래대로 그 다리에 불자를 갖다 걸었죠. 그랬더니 병력과 같이 마조가 할을 했어요. 이 할의 낙처가 뭐냐? 마조 일할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봤지만 임재선사가 할에는 네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향상의 일할이 있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할이 있다. 할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할이 아니다. 향상의 일할이 있는데 이 마조 일할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백장이 사흘 동안 귀가 멀었다. 이렇게 나와요. 3일 인홍했다. 3일 동안 귀가 멀어가지고 도무지 이게 무슨 소식인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3일 동안 귀가 멀었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질러서 고막이 나가게 했다든지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왜 갑자기 할을 했느냐 말이죠. 그 낙처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 낙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3일 동안 귀가 멀었다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막 그냥 크게 할을 지르면 되는 줄 알고 지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왜 할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조는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황벽이라고 하는 그런 수자가 백장 스님을 찾아왔어요. 백장산에 와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뜩 가려고 하니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마조 스님을 한번 뵈러 갑니다. 마조 스님은 이미 천하하셨네. 이미 세상을 떴네. 그랬더니 아쉬워하면서 그러면 마조 스님의 평상시에는 어떤 법을 설하셨습니까? 하니까 이 백장의 제참 인연, 이 마조 일할의 인연을 딱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황벽이 불각토설했다.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다. 우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백장과 다른 것은 백장은 3일 동안 기가 먹었다 그랬는데 황벽은 듣는 즉시 혀를 내밀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와, 마조의 법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황벽도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백장이 그러죠. 황벽에게 자네가 그냥 마조 선사의 그냥 바로 제자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황벽 스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마조를 직접 보지 못했고 스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저는 스님의 법을 잇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조의 대기지용을 받지 스님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스님을 마조 스님을 스승으로 삼을 수 없고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아손을 상하게 됩니다. 저희 제자들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직접 마조를 뵙지도 않고 법을 이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조, 백장, 황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황벽 밑에 임제라고 하는 불교 선종사의 가장 근기가 수승하고 살아있는 선사 중에 가장 유명한 임제선사가 나왔죠. 황벽에게 불법의 적적대회를 물었다가 3번 물었다가 20방씩 60방을 얻어맞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던 임제. 임제는 마조에게 일할 했던 그 가풍에서 백장과 황벽이 나왔으나 황벽은 일할로서 임제에게 법을 전하지 않고 60방맹이로 전했지만은 임제는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가풍을 그대로 이어서 임제선사는 할로서 유명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조일할은 모르지만 임제할은 다 아는 경우가 많죠. 덕삼방, 임제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덕삼 스님은 무조건 몽둥이로 때렸다. 진리를 물어보면 몽둥이로 때렸다. 임제는 무조건 할을 했다 하는데 이 임제할의 근원이 마조일할에서부터 왔고 백장 황벽으로 내려오던 그 깨달음의 가풍이 임제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임제의 가풍이 이루어지고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할진데 우리 이 한국 불교가 선종을 표방하고 조계종이 육조 해능인데 그 가운데서도 육조에서 5가 7종이 육조에게서 나오는데 그중에 임제종의 가풍을 이었다고 한다면 마조 일화를 이 낙처를 모르고서는 임제종의 조사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입니다. 굳이 왜 중국의 선사들의 이 법거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진리에는 말이죠. 너나가 따로 없고 시공간이 따로 없고 국적과 민족과 시간 공간이 다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에 계신다고 해서 인도에서 나셨다고 해서 그 불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정확히 깨닫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늘 점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송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문분 선사의 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를 짓는 거죠. 시를 짓는 겁니다. 보시면 맨 끝에 말이죠. 변양자하고 창자 장자 해서 운을 딱딱 맞춰 가지고 7원으로 시를 지어놨어요. 이 공안만 해도 어려운데 공안의 낙처도 어려운데 그걸 다시 시를 짓는다. 개송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안을 정확하게 투과해서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1인 1설 자기 스스로 한마디 내 견처를 내 살림살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시선이려라 했듯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언어 문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서부진언이요 엄부진의라 그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데요. 언부진의라 이렇게 돼 있죠.
글이라고 하는 건 말을 다 할 수가 없고 다 할 진짜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뜻을 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건 의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입상진의한다 그래. 입상진의. 예. 상징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세워서 뜻을 전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 문화 예술 같은 거, 시 같은 게 말이죠.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뭔가 상징적인 걸 내세우는 거예요. 은유라든지 뭐 메타포나 뭐 다든 모르는 게 뭔가 이것을 연상작용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행복이 뭡니까? 행복을 데피니션 할 수 없어요. 그걸 말로도 할 수 없고 말을 다 한다고 해도 그 뜻을 다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은유하거나 상징의 방식, 알레고리나 메타포나 이런 방식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양상 중에 하나가 주역은 그 효로서, 괴효로서 하지만 그것도 언어 문자의 양상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한 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제 시를 짓고 깨달은 분들이 오도송을 얻는다. 깨달음을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과 말로 하는 것 중간 지점에 있는 중간물이다. 그게 시죠. 그래서 오도송 열반송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7원으로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개송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뜻이 의무궁하다. 뜻이 너무 무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게 시적인 거예요. 시만에 해당하지 않죠. 시적인 거. 저기 하이데거가 그러죠. 하이데거라는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말하자면 서양 철학 가운데 가장 불교를 깊이 근접해 있고 많이 안다고 하는 하이데거. 하이데거가 존재 철학을 펼쳤지만 자인이라고 하는 존재 철학을 얘기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존재 철학이 거의 진여에 가까워요. 존재가 있고 존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낱낱의 개별의 사물은 전부 존재자예요. 근데 이것이 존재하는 근원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우리 불교의 선에서만 일물, 한 물건, 그 어떤 것, something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존재라 그래요, 하이데거는. 근데 그 존재를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인 것이 중요하고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곳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은 말이죠. 대지는 은폐하고 있대요. 이 땅은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세계의 계진이라 그래요. 세계는 펼쳐져 있고 세계는 다 펼쳐져 있는데 대지는 은폐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그 철학책을 봤을 때 대지의 은폐와 세계의 계진 그게 뭐냐? 그 한마디로 은연이네 말이죠. 은연. 네. 은연이단 말이죠. 숨겨놓은 것과 드러낸 것. 숨겨놓은 것과 드러낸 것 사이에 있는 절묘한 게 뭐예요? 시죠. 시적인 것이죠. 예술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을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과 시가 시선이 이려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의 공부인데 이 공부를 안 해보고 나서 무슨 맛을 볼 거냐. 그래서 선시의 세계, 화두도 그 어려운 화두들을 투과해서 나와서 시로 나온 은과 현의 사이, 진리가 대지의 은표로 숨어져 있고 그것이 다시 세상에 발현되는 세계의 계진의 형태로 나온 뭔가는 있는데 뭐라고 말로 하기는 오묘한 숨겨져 있는 것과 드러낸 것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시로서 펼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선시의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마지막에 가면 이 한자 문명권에서는 이 선시를 만나서 이걸 해독할 줄 알아야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하는 게 아니냐. 그전에는 분명히 모르는 공안을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서 한번 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선정산매에 들어서 일여한 상태로 동정일여, 오매일여를 거쳐서 숙면일여까지 투과를 해서 잠잘 때도 화두가 쭉 들려가지고 일념산매에 들었다가 진공에 들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탁 터져서 깨쳤을 때 뭔가 흉금 유출, 이 가슴에서 한마디 툭 터져 나오는데 이걸 그냥 한마디 딱 하기에는 이 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은 이 말이 엄청난 많은 뜻을 담을 수 있는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제 시적인 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세계와 시의 세계라고 하는 이 고준한 세계를 이렇게 개송에 남겨져 있는 거. 이게 이제 선문염송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의 시는 단순히 질문을 하거나 뭐 진리를 찾고 있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 번 다 투과를 했다. 한 번 다 진리의 세계를 뚫고 지나간 분들이 써놓은 수없이 많은 개송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의 송강사의 진각해심국사가 보조국사의 제자이신 진각해심국사가 2대 국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중에서 이 시가 괜찮아. 이게 좋은데 이건 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편찬을 하셨다. 그게 선문염송이고 전등록 삼신권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도인의 안목으로 중국인의 역사에서 그 화두공안 중에 제일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염송설화라고 하는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진각해심국사의 제자들이. 요거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조금 보세요. 이게 염송설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어떨 때는 염송설화의 구조를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고로 고준한 공부인데 이 공부를 잘 안 한다. 이 공부 잘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발전했는데 불교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예전의 안목을 다 우리가 다 알고 그다음에 현대 이 4차 산업 세계까지 나온 이 세계 더 발전해야 발전이 되는 거지. 옛날 거는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불교를 한다 그러면 과연 알겠느냐. 그래서 이 전통을 복고와 혁신, 법고 창신 옛날 것들을 다 알고 옹고지신 옛 걸 다 배워가지고 다 써먹을 줄 알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 한문본으로 되어 있는 개송을 보고 그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공안들을 다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시들이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보시면 이게 뭔 소린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재미난 겁니다. 쉬운 거는 두 번 다시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자미라 그래요. 이게 불어날 자자잖아요. 이게 재미란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우리 재밌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저 재밌다는 말을 자미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저걸 자미를 재밌다 그러지. 불어나는 맛이 있어야 재밌는 거죠. 보면 볼수록 재밌어야 재밌는 거지. 한번 보고 나서 다 알아버렸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럼 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게 있지만 한번 보고 나서는 영원히 안 볼 만한 게 있잖아요. 이게 수준 높은 것들은 이렇게 영원히 봐도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어나는 맛이 있고 지난번에 드러냈던 거 이외에 대지의 은폐, 숨어져 있는 것을 또 알아냈을 때 그 맛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다. 자, 개송을 봅시다. 신문분 선사가 용대만연 귀동부하고 안타추색 과형양이라 이랬어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뭔 말인지 하나도 딱 모를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뭐 글자 하나하나에 다 상징이 들어있고 막 그러니까 모를 겁니다. 불감회수 관산로의 목락원제 정단장이로다. 이게 이제 읽으면 이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주석을 읽어보고 뭐 이렇게 읽어봐야 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본을 본다 그래도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죠. 용대만연, 용이 말이야. 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게 허리띠가 되거든요. 허리띠라고 하는 게 대인데 이거를 동사로 쓰면 뭐를 이렇게 다 쭉 허리에 띄고 있다라고 할 때는 대자를 이렇게 씁니다. 용이 만연, 저녁에 연기 연자니까 저녁에 하늘에 이렇게 몽게몽게 피워놓는 연기는 노을이 되겠죠. 저녁 노을을 이렇게 띄고 있어요. 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구름을 저거 용구름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용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주변에 상서로운 서기가 이렇게 끼어서 그게 뭔가 흐릿하게 허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
여러분 산에 호랑이가 있는데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가지고 지나다니는 호랑이가 다 보이면 그게 신비롭겠어요? 산에 우거진 나무에 어딘가 산신령이 있고 호랑이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알 수 없는 듯이 이게 몽롱한 그쵸 어떤 그런 세계가 있어야 신비로운 게 나오듯이 용 주변에 이렇게 구름이 있고 보일 듯 말 듯한 양상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가을 노을에 용이 저녁 노을을 이렇게 몰고 귀동부했다. 동부로 돌아가고 이랬어요. 동부. 동부가 뭡니까?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사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저기 강원도 가면은 함어 동천이라고 있어요. 함어 스님이 사셨던 곳에 이렇게 동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이는데 곳곳에 많습니다. 이게 도교의 신선이 사는 것을 이렇게 동부라고 쓰고 그 동네마다 이게 원래 우리 지금 무슨 동 하는 게 동이라고 이게 동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리가 있고 그죠. 리가 있고 동이 있고 막 이런데 읍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성이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 이거 이제 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통일했을 때는 이런 그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여기는 동부 동천하면 이게 도교적인 거예요. 도연명이 귀거래사에 보면 이렇게 쭉 돌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귀동부했잖아요. 이 돌아갈 귀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경어 스님 글 쓰면 말이죠. 호서의 귀납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 옷을 꿰어 입었다고 하는 납자 납승인데요. 돌아간 납승 이렇게 얘기해요. 귀납. 그 무슨 뜻이겠어요? 근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지. 도연명이 귀거래했다라고 하는 거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본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돌아갔다는 건. 그러니까 용이 저녁에 노을을 쭉 이렇게 거느리고 뛰고 동부로 돌아갔다. 도교 신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 부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할 때 이 정부 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 계신 데서를 이제 명부전 이렇게 하잖아요. 명부는 저승이죠. 저승이에요.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있고 누구 있고 저승사자가 있고 뭐 시왕이 있고 이렇게 거기 하나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부예요. 우리 정부 하듯이. 명부, 저승은 명부, 도교가 신선이 사는 곳은 동부예요. 그래서 뭐 어떤 동네를 여기는 내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약간 도교의 신선처럼 사는 곳이다 하면 무슨 동천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방배동인데 BTN이 방배동인데 여기에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 산다. 그럼 방배동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동부로 돌아간다. 용이 왕을 상징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동부로 돌아갔다. 신선 사는 본래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야 돼.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를 떠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안타 기러기가 말이죠. 끌었다는 거예요. 타자는 끌 타자예요. 추색 가을 빛깔을 끌고 여러분 기러기 생각해 보십시오. 기러기가 가을 색깔을 끌고 형양으로 지나갔다. 중국에 형양이 있어요. 형양이라는 곳으로 지나갔다. 근데 이제 이게 기러기하고 이 형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중국의 형양이라는 곳은 이 기러기가 시베리아 저기 있던 기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남악이거든요. 남악 형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간대요. 그래서 이 형양은 기러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형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형양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남수북입니다. 산남수북.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한양이라 그러죠. 한양이라 그래요. 여기 산남수북이 양이에요. 반대는 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을 한양이라고 하는 게 한강의 산의 남쪽, 물의 북쪽을 양이라 그래요. 잘 보십시오. 산의 남쪽, 그죠? 어디 북한산, 남산 이런 게 이제 북한산의 남쪽, 한강의 북쪽,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의 북쪽이니까 한양이에요. 우리 이한음이라고 조선조에 계셨잖아요. 그럼 한음이 뭐 누구겠어요? 한음은 한양이 아니라 한음은
그분 집이 강남에 있었던 거지. 한강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보면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게 이걸 꼭 좀 알고 갑시다. 우리가 뭐 중국의 한나라가 와서 뭐 우리나라를 한사군으로 지배해서 뭐 한강이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의 천문도에 여기에 말이죠.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은하수가 지나갑니다. 은하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은한이라고 부르죠. 은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한강이라고 하는 건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더 각도가 이렇게 더 내려오는데 한강 보시면 저기 미사리 쪽에서 쭉 그 팔당댐에서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가지고 두물머리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미사리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서북 쪽으로 인천 쪽으로 저쪽에 이제 빠져나가면서 강화도 쪽으로 쭉 빠져나갈 때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은하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한이라는 거에서 이 한강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쓰는 건 뭡니까? 우리 한강 유역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거 이게 중심의식이 있는 거예요. 중심의식이. 온파로스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온파로스라고 하는 돌덩어리를 하나 놔놨잖아요. 제우스 신이 이렇게 그 독수리를 날려가지고 딱 세상의 가운데 딱 와서 만나는 장소를 세계 중심을 삼겠다. 거기가 이제 온파로스가 있는 곳이잖아요. 온파로스라고 하는 게 세상의 배꼽이란 뜻이에요. 전 세계가 자기가 다 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중해 같은 건 저거가 중심이라는 거지, 그죠? 지중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가운데 되는 바다다 이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죠. 중국도 자기네들이 중국이라 그러고 일본은 자기네들이 태양의 근본이라 그러고 다 자기가 중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은하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센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온파로스 신드롬이라 그래요. 전 세계가 자기가 중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한나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은한이다. 이거 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산남 수북지향이에요. 이게 지금 형양이라고 하는 거는 형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남쪽에 형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기러기가 시베리아에서 추우니까 이까지 내려와서 겨울을 나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용이 나오고 기러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시에서. 갑자기 마주 일하다가 지금 왜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죠. 용은 저녁 노를 몰고 동부로 돌아가고 신선 사는 곳으로 돌아가고 기러기는 가을빛을 끌고 형양을 지나가네.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온 거죠. 형양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겨울 나기로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한번 봅시다. 불감회수 관산로에 감히 말이죠.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돌려서 관산에 있는 길에 관산에 있는 길을 이렇게 고개도 못 돌려봐요. 관산에 있는 길을 감히 돌아보지 못하고 목락원재 정단장이로다.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가을이라 그랬으니까 스산하게 가을이 떨어지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원숭이가 울어요. 우리나라는 원숭이 울음소리 듣기 힘들지만 중국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늘 이제 강가에 가면 원숭이들이 막 이제 울고 막 하는 그런 게 이 원숭이가 이게 단장이란 말이 원숭이에서 나와요. 아주 그냥 창자를 다 끊는구나. 헤어질 때 우리도 이제 미아리를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 그러잖아요. 단장. 창자를 끊는다. 헤어지고 슬프고 막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원숭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구슬프고 슬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애간장을 다 끊는구나라고 했어요. 가을이 되니까 애간장을 다 끊는구나. 마치 원숭이 소리처럼 애간장을 끊는구나. 관산이라는 것도 또 고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두보의 등악양루라고 하는 시에 전쟁이 나서 고향은 저쪽에 있는데 이게 관이 빗장관자잖아요. 관문이 있어요. 이게 관문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관문이 있어서 이렇게 관문을 통과해야 이제 우리 고향이 있는 산에 간단 말이죠. 네, 고향에 간다. 이게 이제 관문이 있는 산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관산북이라고 해서 육마관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이 나서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관문을. 그래서 이 관산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 끝나고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할 때 이게 관산이란 말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못 건너가는 게 산에 있는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조령이라든지 말이죠. 추풍령 고개에 관문이 있는데 그 길 건너가야 우리 고향에 갈 수가 있는데 전쟁이 심해서 돌아가지 못해서 가족을 못 만날 때 두보가 이 시를 얘기해서 용마관산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자, 앞에 있는 거는 용이고 기러기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용은 자기가 살던 본래의 그 신선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고개를 돌려가지고 관산에 있는 길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원숭이 소리가 애간장을 끓는 듯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구나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해석 다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그겁니다. 여기에서 숨어 있는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용과 기러기는 마조와 백장 같은 사람. 마조, 백장, 황벽 같은. 자기가 본래 근본 자성을 터뜨려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용도 동부로 돌아갔고 기러기도 겨울을 날 수 있는 형양 땅으로 날아갔는데 이 마조 일화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관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화두 관문이라 그래요. 두보시를 가져와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리로 고개 들러서 관문도 보지 못하고 이 길이 나눠져서 말이죠. 본고향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나눠져 가지고 원숭이 울음소리에 애간장이 다 끓는 소리만 들리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조 일화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돼 있고 지식이 발달돼 있고 지혜가 발달돼 있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용과 기러기처럼 자기의 본고향으로 날아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다 그 관문을 넘지 못하고 원숭이 울음소리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간장이 끓는 울음소리를 울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걸 한번 툭 터져야 지혜가 터져가지고 본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누군지 본래 면목이 뭔지 진여가 뭔지 부처님 말씀이 뭔지 좀 맛을 볼 텐데 이제 가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겨울이 다 돼 넘어가는데 나뭇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저 관문을 뚫고 한번 지나가 보겠느냐. 마조일알이 그와 같이 어려운 공안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재미있다고 봐야 되지. 이런 게 이제 재미가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제 전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도 이 공부가 제일 재미난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원숭이처럼 단장의 미아리 꼭에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애간장만 끓여서 되겠습니까? 화두 들고 참선해라 이 소리입니다. 화두 들고 참선해라. 그 다음 공안은 좀 쉬우니까 염송은 쉬우니까 빨리 한번 볼게요. 대송황제가 송하되 여기 보십시오. 이게 황제가 송해 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임금이 막 황제가 됐다가 마지막에 출가해가지고 도 닦고 뭐 그다음에 견처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송도 있어요. 이게 지금 스님들만의 개송이 아니잖아요. 일반 거사님들도 나오고 상두 일불자가 거방 이 개비라 백장은 하지둥고 일할에 입정미로다 이랬어요. 이거는 오원시입니다. 그래서 운자가 안일비자 미미할 미자가 딱 운자 맞춰놨잖아요. 오원절구죠. 자, 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 이런 선상에 불자를 걸어놓는 선상에 일불자를 상두 딱 선상 위에 있는 하나의 불자가 있는데 선상 위에 불자가 하나 있는데 들것자는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고, 그죠? 들것자는 이게 들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거방이 이계비로다. 마조와 백장이 처음에 마조가 백장 왔을 때 이렇게 불자를 들어서 보이는 거, 이게 거죠, 그죠? 즉차용과 이차용과 했던 게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놨어요. 이게 방이에요. 놓을 방자예요.
거 보여준 거 원래 자리에 갖다 걸어둔 거 이게 방이에요. 나중에 백장에게도 마조가 질문했을 때 불자를 들어 보였다가 또 걸어놨잖아요. 두 분 다 불자를 들어 보였다가 걸어놨잖아요. 거방이 이 갭이라 이미 모두 다 틀렸어. 마존이 백장이니 둘 다 이미 선상에 불자를 들고 보여준 거 걸어둔 거 둘 다 틀렸어 이 말이에요. 이거 대송 황제는 이렇게 개송을 지었어요. 백장은 하지둔고 백장은 얼마나 더디고 둔한고 멍청하다 백장. 아유 3일 동안 귀가 빨리 알아채야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참 근기가 둔하구나 이래요 지금. 일알의 입정미로다 참 얼마나 하지둔고 얼마나 더디고 둔했기에 일알을 한 뒤에 정미로운 곳으로 들어갔던 거. 좀 빨리 알아챘어야 되지. 뭘 불자를 들었다가 놨다가 다 쓸데없는 짓 했어. 응? 원래 둔한 사람이라 일할하고 나서서 마조 일할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깊이 있는 데로 들어갔구나 이랬어요. 이분은 아주 대송 황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조 일할을 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백장이 그 전에 몰랐다는 것도 방망이를 맞아야 되고 3일 동안 귀가 멀었다는 것도 방망이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자를 들었다가 불자를 걸어놨다가 불자를 들어놨다가 불자를 걸어놨다가 마조 백장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갭이라 이미 모두 틀린 거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대송 황제는 왜 이런 겁니까? 백장이 대기를 얻었대요. 마조의 대기를 얻은 사람인데 이분이 지둔한 겁니까? 더디고 둔한 사람입니까? 대송 황제는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자를 걸어놓은 거와 거방이라고 그랬어요. 걸어놓은 거와 다시 원위치에 갖다 건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개송을 송과 그다음에 이제 염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이라고 하는 사막을 닦는 거죠. 욕심 부리는 거, 온갖 욕심 부리는 탐심을 계율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온갖 화내고 막 한 생각 일어나는 거를 선정으로 다스리고 이 어리석음을 지혜 반야의 지혜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일 한다는 것도 탐심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이게 결국은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 치심이라 어리석음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하겠다는 욕심에서 어리석음으로 떨어진다. 결국 무명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생각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는 이 화두 공부가 위대한 겁니다.